안녕하세요. 북구소년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소설 채식주의자 3부작의 마지막 나무불꽃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지난 이야기를 요약해드릴게요. 일부 채식주의자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영애가 기괴한 꿈을 꾼 뒤에 육식을 거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과 가족들의 폭력적인 강요에도 영애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고 강요에 맞서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지만 다행히도 실패하고 맙니다. 2부 몽고반점에서는 영애를 관찰하는 시선이 남편에게서 형부로 옮겨갑니다. 형부는 영애의 몸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찾아온 강렬한 예술적 영감과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영애와 동침하는데 캠코더에 기록한 둘의 영상을 영애의 언니이자 자신의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죠. 정신 이상자로 몰려 119에 제압당할 위기에 처한 형부는 베란다 너머로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만 과연 어땠을까요? 3. 나무불꽃에서는 영애의 언니 이내의 입을 통해 그 후일담이 전개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영애와 이내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와 이내의 남편이 비디오를 촬영한 다음날 정신 이상자 2명이 있다는 이내의 신고를 받고 응급 요원들이 출동합니다. 남편은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응급 요원에게 제압당하고 요원들은 영애와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영애는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내의 남편은 정상 판정을 받고 난 뒤 유치장에 구금, 풀려난 뒤엔 잠적하여 다시는 이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돌연병로해진 부모는 더 이상 둘째 딸을 보려 하지 않았고 짐승만도 못한 사위를 연상시키는 큰딸과도 연락을 끊었다. 막내 동생 내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영애를 버릴 수 없었다. 누군가 입원비를 대야 했고 누군가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성실한 이내는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영애의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남편과 여동생이 곁에 없음에도 이내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 밝은 미소로 가게를 꾸려나갔죠. 그러나 울컥울컥 치미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애의 엉덩이에 남아있는 작고 파릇한 몽고 반점이 남편에게 어떤 영감이라는 것을 주었는지 그녀는 알고 싶지 않다. 그 가을 아침 영애에게 줄 나무를 싸들고 자취방을 찾아갔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전날 밤 자신과 영애의 나신에 울긋불긋한 꽃을 가득 그리고는 몸을 섞는 장면들을 테이프에 담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까? 그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 만한 단서를 놓친 적은 없었을까? 영애가 아직 약을 먹는 환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더 강하게 인식시킬 수는 없었을까? 후회는 후회로 남기고 성실의 관성으로 이내의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영애의 경과도 좋았습니다. 담당인의 통원 치료를 권했지만 이내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만 믿고 퇴원했다. 퇴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재발 우려는 단지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을요.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했다는 것을,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영애는 입원비가 합리적이고 시설이 괜찮은 한 정신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의 마음이 마냥 편하진 않았죠. 순간 미처 느끼지 못했던 죄의식이 무거운 덩어리처럼 가슴에 만져져 그녀는 당혹했다. 입술을 단단히 다문 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약한 마음 먹지 마. 어차피 네가 지고 갈 수 없는 짐이야.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이만큼 버티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야. 영애는 옮긴 병원에서도 얼마간 차도를 보입니다. 언니가 면회 올 때 싸온 떡이며 과일을 먹기도 하고 머리칼을 쓸어 귀 뒤로 넘겨주면 웃기도 했죠.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순간들이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 이곳에서 영애는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고기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녀는 가끔씩 이렇게 동생을 보고 가면 되는 것 아닐까. 이내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내의 바람과는 달리
이듬해 초봄부터 영애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며칠 동안 병동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며 자꾸만 같은 장소에서 물구나무를 선다는 것이었죠. 이내는 동생의 면회날 영애의 이상 행동을 직접 마주합니다. 서쪽 복도의 저 자리에서 물구나무 서 있는 기괴한 여환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마 영애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좀 전에 통화한 간호사가 그녀를 그쪽으로 안내했을 때에야 영애의 숱 많고 긴 머리카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깨로 땅을 짚고 거꾸로 선 영애의 얼굴은 피가 몰려 새빨갰다. 벌써 30분째 이러고 있어요. 간호사는 답답한 듯 말했다. 이틀 전부터예요.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긴장형 환자들하고는 달라요. 어제까지는 강제로 병실에 들여보냈는데 그래봤자 병실에서 다시 물구나무를 서니 그렇다고 강박해 놓을 수도 없고. 말을 걸어보았으나 영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라도 된 것 같은 모습. 이내가 결국 간호사의 충고대로 영애의 다리를 밀어내자 풀썩 쓰러지는 영애. 영애는 그제서야 언니인 이내를 알아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왔어? 마치 좋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애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다. 이상 행동은 물구나무에서 끝이 아니었다. 영애더러 먹으라고 가져온 음식을 보고 영애는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안 먹어도 돼.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영애는 자신의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손에서 뿌리가 돋는 꿈을 꾸었다며 자신이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영애는 고기가 아닌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애의 병원 탈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애는 병원의 자유산책 시간 중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비 내리는 3월, 사라진 영애가 어디에 간 것일까요? 영애는 약 6시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깊은 산비탈의 외딴 자리에서 마치 젖은 나무들 중 한 그루인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채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영애의 상태는 그날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 전 숲에서 동생이 발견된 뒤 익숙한 면회 날짜의 원무과를 찾았을 때 그녀는 담당의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가를 들었다. 처음 입원했을 때 이후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얼마간 당황했다. 고기 반찬을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배식 때마다 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사 시간에 로비로 나오지도 않고 식판을 병실을 가져다 줘도 먹지 않아요. 벌써 나흘째입니다. 탈수 현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링거를 맞는 것도 격렬하게 저항하니 더군다나 약을 제대로 먹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날 아침 약을 먹는 것을 간호사가 확인하고 혀를 들어보라고 했으나 영애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억지로 혀를 들고 손전등을 비췄을 때 알약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영애의 증상은 명확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동생을 면회하며 왜 병원에서 도망쳤느냐고, 숲에서 뭘 했느냐고 물었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태우는 언니는 동생에게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고기가 싫으면 다른 것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애는 대답 대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했어 언니? 나 내장이 다 퇴화됐다고 그러지, 그치?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영애의 야윈 얼굴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 아무도 없는 병실을 살피며 영애는 말했다.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해피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나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식물이 어떻게 말을 하니? 어떻게 생각을 해? 언니 말이 맞아. 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금방이야. 정말 금방이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 후에 영애는 숲에 간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어. 라고 영애는 링거 바늘을 꽂고 누운 채 대답했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간 것뿐이야.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거기 서서 기다린 것뿐이야. 비에 녹아서, 전부 다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다시 거꾸로 돋아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애는 곧 자신이 나무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죠. 이내는 그 사건 이후로 매달 가던 면회를 매주 가며 영애에게 신경 썼으나 영애의 증상엔 큰 차도가 없었죠. 아니,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애의 병원 탈주 사건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애는 이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깁니다. 바로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강제로 식사한 뒤 진정제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괴로움을 토로한 영애. 이내는 그런 영애에게 식사를 제대로 한다고 약속하면 퇴원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영애는 그런 언니를 외면합니다.
언니도 똑같구나.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약만 주고 주사로 찌르는 거지. 마침내 그녀는 참았던 고함을 지르고 말았다. 네가 죽을까봐 그러잖아. 영애는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를 바라보는 듯 그녀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이윽고 흘러나온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애는 입을 다물었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내는 영애의 담당 의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영애가 식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영애에게 정맥주사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맥주사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졌고 대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은 위험하므로 다른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에 긴 튜브를 주입해 식도로 미음을 넘기는 방법도 여러 차례 실패했었다는 담당의의 말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이내는 영애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튜브로 미음을 주입해보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병원 중환자실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묻는다. 그 전에 잠깐 제가 다시 영애를 설득해보면 안 될까요? 의사는 희망을 갖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건너다 본다. 30분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내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그 시간 안에 자신이 식물이 되어 간다고 굳게 믿으며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여동생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내는 영애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팔다리에 조금도 살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누워있었죠. 이것 좀 먹어봐. 어린 시절 영애가 좋아했던 통조림 황도복숭아부터 시작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네모나게 자른 수박을 들이밀지만 영애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영애야. 그녀는 낮은 소리로 부른다. 대답해, 영애야. 동생의 굳은 어깨를 흔들고 억지로 입을 벌리고 싶은 충동을 그녀는 억누른다. 고막이 찢어지게 영애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싶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죽고 싶니? 정말 죽고 싶니? 자신 안에서 뜨거운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녀는 망연히 들여다본다. 죽고 싶어하는 듯한 동생을 보며 이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이내에게는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내는 달큰하고 향기로운 모가차를 손수건에 부은 뒤 영애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 영애였습니다. 이내는 후회합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냐 묻던 동생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했었는지, 화라도 냈어야 했는지 후회합니다. 후회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내가 13, 영애가 9살 때 일에 닿습니다. 오래전 그녀는 영애와 함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때 9살이던 영애는 말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자.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애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애를 향한 것이었다. 영호야 맞은 만큼 동네 아이들을 패주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괴로움이 덜했을 것이고 그녀 자신은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워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던 영애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뼛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안다.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막을 수 없었을까. 영애의 뼛속에 아무도 짐작 못할 것들이 스며드는 것을. 이내의 후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영애의 뺨을 때렸을 때 말렸더라면, 제부와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만약 자신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던 이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그리고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2년 전 봄, 이내의 하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병원에 가는 걸 미루길 며칠. 결국 병원에 가려 길을 나선 그날, 이내는 자신이 살아있었던 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간단히 이내의 병을 낫게 해주었지만 이내의 우울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며칠 만에 새벽에 돌아온 남편이 이내를 강제로 안았을 때 이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었다. 사실이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언제까지나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다른 길도 없었다. 온몸의 습기가 바싹 말라버린 것 같다고 그녀는 느꼈다.
그렇게 건조된 육신이 이미 너덜너덜해진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더 앞으로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않다. 이내는 아들의 장난감 모빌을 꺼내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산길을 무작정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다. 그 새벽 좁다란 산길의 끝에서 그녀가 보았던 방명 속에서 일제히 푸른 불길처럼 일어서던 나무들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결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위안을 주며 그녀를 일으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울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이 사라진 후에도 불면은 여전히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내는 책임의 관성으로 살아내왔죠. 이내는 자신의 고통을 떠올리며 영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애는 자신이 겪은 모든 괴로움을 빠른 속도로 통과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내에겐 생각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 음식을 먹게 해야만 했습니다. 앙상한 꼴로 눈앞에 누워있는 여동생의 손에 자두를 쥐어주지만 영애의 눈동자는 그저 텅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고 이내는 챙겨온 모든 밀폐 용기 뚜껑을 닫았습니다. 보온병부터 차례로 가방에 챙겨 넣었고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닫았습니다. 하지만 뭐야? 그녀는 소리내어 말한다. 넌 죽어가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 침대에 누워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잖아. 그것뿐이잖아. 그녀는 입술을 악문다. 피가 비칠 만큼 이의 힘이 세어진다. 영애의 무감각한 얼굴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을,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세차게 흔들고 패대기 치고 싶은 충동을 그녀는 억누른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영애를 설득할 마지막 시간이 끝이 나고 이내는 영애의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가족으로서 지켜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정맥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영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에 튜브를 삽입해 식도로 연결시켜 맑은 미음을 흘려보내는 것. 담당의 만류에도 이내는 지켜보겠다 말합니다. 보호사들의 영애를 들쳐매고 병실에 들어갑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꼼짝없이 누워있던 영애는 크고 분명한 몸짓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영애. 팔과 다리가 결박되어 튜브가 삽입되지만 목젖으로 식도를 막아 튜브가 밀려나온다. 재차 시도한 끝에 미음을 흘려넣는 것에 성공하고 수간호사가 진정제 주사를 꺼내는 순간 영애의 입과 코에서 피가 역류합니다. 피를 토해내며 몸부림을 치는 영애. 의료진은 튜브를 제거하고 진정제를 놓으려 하지만 영애의 거센 반항에 애를 먹습니다. 그만, 하지 마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내는 울부짖듯 외마디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영애의 담당의는 말했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그것도 오래 갈 순 없겠지만 생명을 연장하려면 그 길뿐이에요. 그렇게 영애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구급차에 올라탄 영애와 이내. 영애는 옆집 여자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전화를 남기고 아이처럼 잠들어 있는 제 동생을 내려다봅니다. 구급차가 비탈진 도로를 빠르게 달려 내려가고 있었고 영애가 눈을 뜹니다. 언니가 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트는 영애. 이내는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불현듯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올랐던 산에서 내려오던 길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으나 이내는 동생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건 말이야. 어쩌면 꿈인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이렇게 채식주의자 마지막 에피소드 나무불꽃은 끝이 납니다.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유려하고 감각적인 문체와 입체적인 인물들로 인해 흡인력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영애가 채식을 고집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불편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이야기였지만 흡인력이 엄청나다고 느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강 작가님의 묘사와 필력이 엄청난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인물들의 감정을 주목해가면서 읽었는데요. 가장 주목했던 인물은 주인공의 언니, 이내였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마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으로 승화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언니인 이내에게는 큰 고통과 책임을 남기고 말았죠. 어떤 의미에서 이내의 삶은 영애보다도 더 비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내는 자녀들을 억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을 만났지만 가정을 위해 화장품 가게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외롭게나마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었죠. 더욱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영애를 끝까지 돌보는 책임감까지 갖추었고요. 이내가 정말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와 다르게 읽으신 분의 감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